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43번째 책은 한나 아렌트, 저의 전생의 삶이죠. 한나 아렌트님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치에서 전범 중에도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네, 그러니까 뭐 직위 자체는 중령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전역에 있던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잡아서 이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자구나. 그렇죠. 이송의 전문가인 거죠. 네. 그리고 유태인들을 예전에 이제 추방할 때도 요즘식으로 하면 원스톱 시스템 있죠. 유태인들을 외국에 보낼래 해도 이 기간 가서 서류받고 저 기간 서류받다 보면 엉망진창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기간들을 그래서 한 자리에서 탁탁탁 하면 원스톱으로 탁 보내주는 그런 아주 유태인 추방과 이송의 전문가. 관리의 효율성.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관리의 효율성, 이 능력 하나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이제 그 유태인들은 치를 떨 사람. 그렇죠. 정말 나쁜 그 유태인 600만을 죽인 나쁜 그 악인. 그렇죠. 악의 상징. 악의 상징. 악의 정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잡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960년 이스라엘 정보부 있죠. 우리가 하는 모사드. 그 모사드가 몇 년 전부터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예, 어디 살고 있다? 네, 아르헨티나 쪽에 어떤 독일 쪽에 있다가 나치 전범들이 남미 쪽으로 많이 도망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 우리 영화 봐도 나치들이 남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렇더라고. 지금 제일 멀어서 그런가 봐. 아닌가? 그런 것도 되고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넓고 관리가 아무래도 아주 통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 당시 아르헨티나 우리 페론 알죠? 돈크라이포니 아르헨티나. 예. 그 페론 정권이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까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 페론 당이 기본적으로 나치하고 좀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페론도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의 원조라고 하지만 그 나치의 국가사회주의당이 실제로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참 많거든요. 서로 잘 통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나치가 대표적인 게 국민복이에요. 우리 폭스바겐 국민차. 그 나치가 만들었잖아요. 아우토반 나치가 다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네.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사회주의 특징은 사회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 대신 소비는 균질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는 한계를 두는 거예요. 옷을 내가 돈이 많다고 명품 10억짜리 옷 이렇게 입을 수는 없는 거죠. 국민복, 차를 돈이 많다고 내가 비싼 차보다 국민차. 우리 그런 거 있죠. 국민관광단지 알죠? 그게 다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관광단지, 국민주택. 다 거기 독일 나치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니네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소비는 같이 하는 거죠. 자라 입어라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가 사실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도 일종의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당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체감상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명품 안 입고 다니니까 다들 옷은 비슷하게 입고 다녀요. 그렇지. 그리고 또 표도 안 나요. 진짜 몇몇 사람들 빼고는 수입차 이런 거는 수입차도 잘 안 탔었어. 그때 체어맨 뭐 이런 거나 좀 부자들이 타고 다녔었지. 체어맨도 90년대 한참 뛰고 80년대 이때는 뭐 80년대는 그냥 우리 국산차 있었어요? 포니 정도. 포니 스텔라, 그라나다. 그다음에 프린스, 브리시아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중에 조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프린스 브롬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좀 더 나오면 프린스 다음에 급이 이제 대우가 로얄 살롱. 뭐야 이름 진짜 촌스러워. 다 너무 이상해. 프레스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이 그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나치의 고위 간부들이 망명을 많이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아이만도 나오지만 그 당시 우리 죽음의 수용소 하면 아우슈비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25%는
회사 공장으로 보낼 노동자를 따로 선발하거든요. 나머지 75%는 바로 이제 곧 죽어야 되고 그 25%를 선발하는 이제 사람이 기준이 뭐예요? 근데 뭐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그 바로 의사가 요셉 맹겔레 죽음의 의사라고 불렀죠. 그 사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렇죠. 거구나. 바로 그 맹겔레도 갔는데 못 잡았잖아요. 건강하면 일하는 데 그렇죠. 보내고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네. 근데 사실 나중에 아르헨티나에 사실 납치를 해온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국제법상으로 주권 국가가 납치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럼 전범 송환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아르헨티나도 그 전범 협약 인도 조약에 가입을 했죠. 근데 아르헨티나 쪽에서 그 전범을 인도를 신청하면 보내준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납치하는 게 모사드가 사실 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에 정보를 입수해가 1960년 가야 되는데 이게 납치는 할 수 있는데 데리고 오는 문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서양 쪽에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다시 시중해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원탑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비행기 노선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겠죠. 또 배를 타고 오다 보면 이 배가 가다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침 아르헨티나 뭐 건국 외도를 축하한다고 이스라엘도 이제 건국 축하 사절로 비행기 특별편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비행기에 그러면 얘를 실어 오자라고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미 뭐 보면 그 책을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모사드의 책임자 있던 당시 이스라 하렐이 가리발디 거리의 집이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은 절판돼 있는데 그 책 보면 정말 그 모사드가 어떤 식으로 공작원을 구성하고 작전을 짰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960년에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 계획을 짜고 정말 수많은 도상 연습을 해가지고 잡아와. 아이만을 아주 재밌는데 아이만이 딱 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8시 밤 8시에 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럼 작전 실패했다. 우리가 8시 앞으로 이제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그냥 철수하자 했는데 바로 그때 아이만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를 헤드라이트를 아이만 쪽으로 비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이 좀 눈이 부실 거잖아요. 그럴 때 가가지고 3명이 이제 바로 거기 책에 보면 이마로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헤딩으로 해가지고 아이만을 굽힌 다음에 바로 차에 집어넣고 1분도 안 걸렸다. 그래서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장소를 안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가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8일 정도 그 시간이 이제 그 비행기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8일 정도 그 얘를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얘가 가다가 또 난리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납치 나오고 있다는 안 되니까 일종의 의사 요원들이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술이 취한 것처럼 해가지고 말 못하고 좀 제정신이 없게 그렇지. 그렇게 해가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것도 아주 뭐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데리고 와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 벤구리온이 있거든요. 벤구리온이 의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왔다 이놈을 납치 왔다니까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의회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분명히 모사드가 데려왔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국제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시민이 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말도 안 데리고 돼. 왔다.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을 받겠죠. 이제 네. 결국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주권을 침해한 거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게 주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하면 이건 전쟁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특히나 군인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만약 어떤 작전을 하고 행동하다 그러면 그건 바로 전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 기관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백님 사건도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아십니다. 네. 그게 뭐야? 동베를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정보원들이 가서 납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네. 윤희상. 당시 독일에서도 잘 나갔던 음악가 윤희상이라든지 또 프랑스에 있었던 화백, 이영노 화백, 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반복 활동을 친북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그냥 데리고 온 거죠. 강제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간첩으로 잡아넣은 거죠. 그것도 독일에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윤희상 작곡가 같은 경우는 결국 2년 정도 수감을 하고. 절대 다시는 한국을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제 윤희상 음악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영노 화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파리에서 결국 그걸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국민을 데려온 거니까 좀 덜하긴 한데 거기는 다른 나라 사람을. 근데 당시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 신분이 아이만의 신분이 좀 애매해요.
그 아이만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네. 이제 밀항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거는 일종의 독일 국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막 애매한 거예요. 그럼 독일에서 당시 아데나워 정권에서 그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권은 자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여기가 있는데 그 아데나워는 또 요청을 안 해요. 그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적인 해원 잔치를 해야 얘를 때려 죽여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독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은 죄가 많은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그걸 요청도 안 했고 또 당시 독일법에 따르면 아이만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죄로.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의. 미필적 고의라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 그래요? 네.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국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 상부 지시를 받아서.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결국 나중에 물론 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든지 도쿄 동경 재판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는 국가의 어떤 주권 범위를 넘어선다. 국가의 행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아이만 어떻게 됐어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돌 맞아? 줄이 틀고 뭐 합니까? 그 문명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1950년에 이제 나치라든지 나치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이스라엘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이스라엘은 사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만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아이만 경우에만 특별히 사형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때만 적용된 사형법을. 네, 그런 정도로 했는데 60년에 이제 데리고 와서 공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61년부터. 그 61년부터 공판이 100몇십 차례 열리거든요. 그 열린 것을 취재한 거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62년에 결국 대법에 선고를 했지만 대법에서도 이제 패소를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판결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의 아이만의 가족은 남아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있고 또 독일에도 자기 형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 탄원서를 내고 또 전 세계에서 석학들 같은 경우 사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남의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남의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기 어머니도 똑같은 그 일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그 대법 판결 난 지 몇 시간 안 돼가 죽여버려요. 그래요? 어떻게 죽어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나오긴 나오는데 뭐 교수형에 처하죠. 인간이니까. 교수형 처하는데 뭐 그것도 하여튼 나중에 코미디인데 좀 보면 교생 채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준 다음은 좀 어폐가 있죠. 수백만 죽인 사람하고 뭐 다르긴 한데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해요. 네.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죄를 이스라엘 땅에는 조금 더 두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 뿌려버려요. 흔적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무덤을 뼈가루도 안 남게. 네, 맞죠. 뼈가루도 안 남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옴진리교 아사라 쇼코입니까? 거기도 이제 이번에 사용을 했지만 그게 뭔가 무덤을 남겨놓고 이러면 또 그게 하나의 상징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을 하고 할 때 얀 후스 같은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주창한 사람도 이 사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형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모든 흔적들이 있죠. 이거를 다 재라든지 흙을 다 파가지고 강물에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이 사람의 영혼이 쉴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도 그냥 모르잖아요. 다 뿌려버리죠. 수장시키고. 네, 그런 식이죠.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만을 그렇게 버렸죠. 근데 그 공판 과정에서 그러면 뭐 오고 간 얘기들이 많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얘기들이 지금 책에 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아주 이제 뉴요크라는 잡지에 취재 청탁을 받고 이 사람이 간 거죠. 근데 말씀대로 아이만이 왜 평범한가라고 이제 이 사람은 쭉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면 한 챕터가 한 15챕터가 있고 그다음에 후기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뭐 하나씩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뭐. 네. 예. 우리한테 읽으라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당황스럽네. 그거 읽으라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온 1장은 정의의 집이에요. 정의의 집. 정의의 집. 제목이 정의의 집이요. House of Justice. 법정이란 그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정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판관은 3명인데 다 이제 유태계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도 다 독일계 유태인들이에요. 독일계.
독일 말도 잘해요 다들. 그런데 법정에서 공식 말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네. 급할 땐 독일로 말로 묻고. 급할 땐 독일. 네. 근데 문제는 이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이 재판관들 판사는 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가족 중에 누구도 유태인 이제 희생이 안 된 사람들로 특별히 응선한 거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뭐 안 된 사람이 있겠으면 600만이 죽였는데 전 세계 당시 유태인 그렇죠. 1,500만 중에 600만을 죽였으니 뭐 누구든 친구의 친구들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계 정도는 없는 사람들 그 정도였죠. 최소한의 어떤 정당성 같은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승자의 법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잖아요. 아니 누가 똑같은 짓 저질러 놓고 너가 이겼다고 이제 재판할 거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어 통역을 하고 하는데 판사나 검사가 다 독일을 구사하는데 독일어 통역이 이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한나 아렌트 당연히 독일 너무 못하더라. 어디서 저런 애를 통역을 히브리 말로 하는 걸 독일어로 전 세계 언론인들이 다 취재를 왔으니까 영어, 독어, 불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는데. 근데 동시 통역이 잘 못한다고요? 네, 독일어 통역이 너무 못하더라.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기술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 분위기를 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가 이제 쇼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주인 검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법무장관이 하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검사를. 법무장관이 검사를. 와.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검찰총장 우리 생각은 미국에서 검찰총장은 바로 지금 미국 법무장관이잖아요. 미국의 검찰. 아 그래요? 네. 미국의 검찰을 총지휘하는 건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사들의 수장 우두머리가 되죠. 우리는 다르죠. 검사는 검찰총장이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뭐 이스라엘 쪽도 보면 지금 주인 검사가 법무장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일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재판을 하면서 정인들 있죠. 그 당시에 강제 수용소 갔던 사람들도 특별히 엄선해가 수십 명이 오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당시 벤구리온 정부라든지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 사람을 뭐 수백만 죽인 사람을 이 사람 지금 죽여가지고 우리가 뭐 얻을 건 뭐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암살해버리면 그만이지.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유태인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부끄러움을 좀 느껴라. 당신들 이렇게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너희들 뭐 했냐 좀 부끄러움 느껴라 이런 식의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유태인에 대한 친유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사실 왜 아이만을 납치를 했냐면 50년대 말쯤 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또 반유태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 좀 지긋지긋하다. 유태인들은 너희 나라 돌아가 이제 이스라엘 됐고 이런 식의 좀 유태 여론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죽은 지가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유론 나오냐 이런 뭔가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숨어 있는 유태 전범을 잡아가지고 한번 국제 재판 여론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은 정인들 수십 명을 정말 피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정원에서. 그런데 계속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유태인들이 도살장에 양처럼 순순히 들어갔냐 이거죠. 좀 저항도 해보지. 그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다 가냐. 더 재밌는 게 그 나중에 이 책에서 왜 이게 불편한 지질이 됐냐면 유태인들이 나치가 아이만이 왜 좀 범죄 혐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태인 위원회가 유태인들을 수용소 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유태인 위원회가? 그러니까 유태인 그 지역에 뭐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프랑스든 유태인 사회가 있으면 네네. 유태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유태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치 협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거 무슨 심리냐 이거죠. 그걸 하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 돼버리잖아요. 이 여자가 그걸 정면으로 거론하니까. 그래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의 포커스를 흐리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만이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말해야 되는데 이 자꾸 뭐 평범한 악 이야기하고 유태인 위원회가 사실 역할을 했다 이런 말하면 요즘도 항상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만 사실 진실을 트루와 폴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게 유리한 이야기냐 불리한 이야기 이렇게 되면서 엉망진창 돼버리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왜 유태인들은 유태인 지도자를 통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에 자기 스스로 협조를 하냐 또 지 돈을 써가면서 이게 뭐하는 심리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이걸 보기 전에는 당연히 무슨 우리가 심리예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다루기 전에는 그냥 나치가 그죠 아주 악랄하게 탁 들어가가지고 애들 다 잡아가고 그래서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600만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심리냐. 그리고 그걸 잡아갈 때 유태인들이 스스로 유태인 경찰을 만들어갖고 잡아가는 데 협조를 해요. 참 희한한데.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일장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 제가 보면 이 유태인 사회를
영린을 건드리는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만에 대한 인상을 나타났는데 정말 이 여자는 그런 거예요. 아이만인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혹시 독침 갖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박스에 집어넣어요. 유리 부스죠. 벽을 차단을 하는 거죠. 보호를 하기. 법정 안에서도? 법정 안에서도 이제 유리 부스를 가지고. 근데 이제 볼 수는 있죠. 네네. 근데 아이만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약간 머리가 좀 벗겨지고 머리숱도 좀 빠지고 그 당시 나이가 아이만이 한나 아렌트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6년생이니까 재판이 61년이니까 만으로 55세. 그러니까 중늙은이죠. 아주 뭐 그냥 키도 뭐 적당하고 저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수백만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들어요. 실제로 모사드 공작원들도 아이만을 이제 막상 이 집을 관찰해 볼 때 너무 놀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아니 저렇게 평범하고 아무런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수백만 유태인을 죽였단 말이야. 차라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키도 한 2m나 되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이러면 차라리 에이 저러니까 저 나쁜 놈이라 할 건데 그냥 너무 외소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안경 끼고 이런 얼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검사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 법정에서는 이 유태인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나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죽은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질문한다. 이런 이제 멋진 쇼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유태인들 관련해 가지고 왜 이제 당신은 이런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나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했느냐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코미디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한나 아렌트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나치 정권의 잔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1933년에 35년에 니른베르크 법을 나치가 만들거든요. 네. 그 법은 뭐냐면 유태인들하고 독일계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성관계하다 걸리면 바로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이미 사악하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데 당시 또 이스라엘 법도 무슨 거냐면 랍비들의 법정에 보면 그 유태인들은 다른 종교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유태인 법이거든요. 자기 엄마가 유태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태계는 엄마로 가는 거 아시죠? 엄마가 유태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기 때문에 유태인의 정신은 엄마를 통해서 가지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유태인인 사람, 유태계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뭐 결혼도 유태인하고 못 하고 장례도 못 지내고. 참 좀 똑같은 법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건데 좀 웃기지 않냐라는 식의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검사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유태인 지도자들이 좀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를 보내는데 협조를 했다. 왜 협조를 했느냐? 그 본인들도 아주 죽어요 결국은. 그런데 왜 협조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왜 유태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기차에 탔는지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민족을 아예 노예 상태로 만드니까 바보처럼 그냥 걸어간다. 정말 자기 돈을 쓰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바보들이 대행진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람들의 이제 반론도 좀 토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그 유태인 청년들이 독일인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말 수천 명을 고문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태인 청년들이든 유태인들 잡아가지고. 네. 그런 걸 보고 나서 너무 압도적 보복을 당하고 나니까 공포심 때문에. 네, 순한 양처럼 그냥 따라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네, 실제로 뭐 영국 정보부가 체코 있죠. 체코 쪽에서 SS 친위대 수장인 하이드리라는 사람을 암살하는 작전에 성공을 하거든요. 네. 그 성공을 하니까 당시 히틀러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사람을 암살 당한 지역의 사람 13,000명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한 마을 아예 불태워버려요. 전부 다 어린애고 뭐고 다 죽이고 그런 식의 뭔가 진짜 감히 저항할 의지를 못 내는 또 보복을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든 이런 분위기 법정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뭐 약간 유태인 편도 들어줍니다. 당시 독일에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 전범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데나우 정권에서. 네. 그 아데나우 같은 경우는 독일이 나치가 집권하고 있을 때 망명을 해요. 북유럽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13년간 국외 망명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정권을 잡았죠. 그 아데나우 같은 경우가 그 아데나우도 이제 대단한 투사란 말이에요. 나름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런데 아데나우 같은 경우도 판사가 말이에요. 당시 독일의 판사가 11,500명쯤 됐는데 네. 그 판사의 절반이 나치 시대 때도 여전히 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치가 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사법부에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140명밖에 못 보내요. 판검사 중에.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에서 나치 전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 15,000명을 학살한 사람은 징역 10년 받았어요. 그리고 유태인 600명을 강제살상한 책임자는 5년 징역. 4만 명을 죽인 사람은 4년 징역형. 아, 좀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 그러니까 이 독일 법정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아데나워 같은 독일 당시 수상도 이거 범죄인 인도를 요구를 세게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데리고 독일에서 재판을 했는데 5년 10년 나오면 풀에 나와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독일이 그죠 그 당시에도 좀 죄송하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런 판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좀 적극적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것만 봐도 독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개 전후 재판, 과거사 청산을 세게 했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걸 그래요? 예. 엄청 한 것처럼 기사는 나오는데 맨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랑 비교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우리가 전후 재판에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좀 더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과거사 청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진짜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과의 마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도 독일은 그 베를린의 그 뭐죠 그 베를린의 힌덴부르크 문인가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개선문 같은. 네. 그 문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자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좀 보기가 싫은 조형물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바로 그 누구나 다 제일 잘 볼 곳에다가. 그건 뭐냐면 그걸 잊지 않아야지 우리 독일 사회가 다시는 나빠지지 않는다. 나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짓고 못하도록 해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과를 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잘 되려고 그렇게 과거사 사과하는 거거든요. 남 잘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한 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나쁜 문화로 돌아갈 정치적인 퇴행할 위험이 아주 높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최소한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폴란드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항상 사과를 하고 유대인들한테 사과를 하고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라는 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고단수네. 그렇죠. 근데 사과라는 게 결국 뭐 여러 가지 이건 좀 힘든 문제입니다만 왜냐하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잘못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게 전자제도 아니고 근데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산 받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태어나서 좋은 거 받았으니까 나쁜 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같이 공과 과를 같이 물려받는 게 책임이고 그러면 그 과거사라는 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역 뭐 불가능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본이나 한국 외교관들이라든지 정권 담당자 아베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은 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일차원적이다. 한 번 사이 나면 끝난다. 역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라는 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했죠? 네, 일부 했습니다. 1장 했습니다. 네. 이걸 15장까지 하신다고요? 요건 뭐,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총론적으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네. 1장에서. 네, 1장에서 네. 아이 희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유태인들의 문제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주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장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잡았느냐. 그리고 아이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이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이만은. 그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중하류 집안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 여기도 엄마가 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재혼한 엄마가 유태계예요. 그래서 그 재혼한 엄마의 동생 사촌이 있는데 그 자기 삼촌 부르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취직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그 자기 유태인을 되게 좋아했대요. 자기는 잘해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야심이 있었던 거죠. 출세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거죠. 그게 마침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네. 그 자기한테 또 권유도 하고 해서 이제 나치당에 가입하게 되고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 유태인들을 추방하고 이민 보내고 또 유태인들을 이송하는데 자기가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야. 흔히 말하는 SS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친위대. 네, 친위대 슈츠스타펠인가요? SS는 네. 친위대. 더블S. 예, 바로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능력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그 SS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그 WS501 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룹 이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이름을 쓰나. 그래서 잘 안 됐나 봐. 그래도 그 정도 성공했지 뭘 잘하는데. 김현중인가? 김현중이 여기 있었죠. 잘 안 됐잖아.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승진장구를 해서 결국 나중에 그 바로 유태인들을 그 유태인 보내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기 폴란드야 뭐 저기 동부에 있는데 치는데 그리스에 있는 유태인들, 불가리아에 있는 유태인, 루마니아에 있는 유태인, 이탈리아에 있는 유태인,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 이걸 다 잡아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에 있는 유태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멀리 있는 유태인들까지 꼭 그렇게 잡아서 보냈어야 되나? 히틀러의 목표는 전 유럽에서 유태인을 멸종. 없애게 하는 건다. 그러니까 유태인은 유럽에서는 유럽인만 살아야 된다. 이게 목적인 거죠. 왜 이렇게 싫지? 왜 이렇게 집착했어요 유태인한테? 당한 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태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중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만 이 책에보다는 결국 한나 아렌트가 그 내린 결론은 유태인들이 왜 당했냐 정치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안 해서? 안 했다는 거죠. 경제 활동만 하고? 네 맞습니다. 유태인들이 돈만 모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잘 모았죠. 중세시대 때 왕정시대 때는 왕들의 재무 관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고 또 근대가 들어오면서 유태인들의 금융 특징이 가장 잘 발현되니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모은 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 정치 활동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만 사는 가는 거고. 유태인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말을 많이 했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유태주의 하는 거 있죠. 유태를 2000년 전부터 싫어했다는데 물론 중세시대 때 그래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그래서 금융 고리 대금업, 네. 베니스의 상인, 잔혹하다. 그리고 막 유태인들은 노예 상인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했다는데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본격적인 반유태주의는 19세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제국주의가 뭐냐면 근대화 됐잖아요. 산업이 되니까 지금까지 농사 짓으니까 귀족들은 잘 살고 대체로 다 못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잘 좋아지니까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을 침략해야 되죠.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못 사는 사람한테 좀 줘야 된다. 그 식민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내부 양극화가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같은 피야. 당군의 자손이야. 아무리 나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한 끼에 10만 원짜리 먹고 당신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한 끼에 5천짜리 먹어도 우리는 같은다. 당군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려니까 민족주의를 과시하고 민족주의를 과시하려니까 우리하고 다른 민족, 다른 피. 제일 좋은 게 근데 알고 보니 유태는 돈도 있네.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돈벌레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쟤들 때문에. 쟤들이 우리 돈을 다 깔아먹고 있어. 또 주로 종사했던 데가 고리대금 뭐 금융업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니까 맨날 돈을 갚으라고 채권하는 게 되니까 인상이 안 좋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데 그 당시 유태인들이 좀 더 정치활동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체 의사에 참여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한나 아렌트 나중에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공적인 영역에 유태인들이 참여를 안 하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토화시켰다 이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 생각과 거의 일치. 제 분석이랑 거의. 정말 환생한 거 아니야? 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원래부터 내 머릿속에 있었나 이 생각이? 이걸 페미니즘하고 바꾸시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같은 유태인들이 네가 꼭 유태인을 바라보는 독일인 교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너가 아무래도 그 독일 애인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일종의 유태인 주류들은 음모론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유태인을 안 좋게 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팩트를 팩트대로 봐야죠. 왜 그랬나 이유는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유태인은 착한데 독일 애들이 미쳐갖고 그냥 그렇게 몰아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을 다해서 파문당한 거죠. 네, 한나 아렌트 씨 환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태인 안 돼. 아니 결국 그래서 이제 전후에 결국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탈출을 해요.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는데 카톨릭 신부가 또 도움을 줘요. 그 가짜 위장 신분을 얻는데 리카르드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독일에 자기 부인하고 애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촌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인하고 애를 불러가지고 자기 삼촌인 것처럼 해서 재혼하는 형식을 취해요. 좀 웃기죠. 삼촌이랑 시동생하고 이제 재혼하는 식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었고 공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모사드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결국 납치를 해온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사실 지금 1960년에 이런 아이만 체포 작전이 일어났지만 90년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한 2, 3년 전에 아르헨티나도 난리가 났거든요. 유태인 문제 관련해서. 검사 한 명이 아르헨티나에서 자살을 당했어요. 검사가. 자살을 당했어요? 네. 아 검사가? 자살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르헨티나에 92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한 30명 죽었거든요. 그런데 또 94년에 유태인들 센터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유태인이 한 몇십만 살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이 가고 유태인 지금도 많이 살거든요. 유태인들이 모여가 축제를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85명이 죽어요.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큰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진실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 진실을 밝히려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경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 판사가 진짜? 또 경찰이 돈을 받아먹고 이 증거물을 없애기도 하고. 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봤는데 당시에 이 사건이 92년 4년 터졌을 때 메넘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이 아랍계예요. 혈통이.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란 쪽에서 1,000만 불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러를 일으킨 조직이 아무래도 그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 시아파 무장 조직이 있죠.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당시 정부가 이란하고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자꾸 덮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94년 일어났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유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여성 대통령 있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남편이 대통령 하다가 남편 죽고 여자가 대통령 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예, 2016년에 임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때 이제 이 검사 이름이 니스만이라는 검사인데 니스만 검사가 유태계예요. 아무래도 유태인들의 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 검사가 그 아르헨티나 정부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을 거기다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 첫날에 죽은 거예요. 근데 권총 자살인 걸로 발표났는데 문제는 권총 자살한 사람 손에서 화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타는 이런 게 연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건 뭐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자살 이유도 없고 그랬는데 그럼 당시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에서 이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정보부를 해체시켜 버려요. 그냥 넘어가. 정보부를 해체시켜 여성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려갖고 정보부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정보부를 해체하겠다. 지금 진상 규명은 안 하고 정보부를 해체시켜요. 해경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가 의문사를 당하고 정보부는 해체되고 이 진실은 뭐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뭐 이란 외무부하고 아르헨티나 외무부 사이에 협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대충 이쪽에서 이제 진상에 접근에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 좀 덮자. 그래서 서로 이제 서류를 주고 받고 해가지고 덮자 하는데 자꾸 검사가 이렇게 이런 진상을 발표해버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모사드에서는 파견해가지고 이 진상을 도와주겠다 했는데 아르헨티나 쪽에 자꾸 거부를 하고 또 이란에서는 당시에 2016년인가 2016년 오바마하고 핵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이스라엘이 자작극을 벌였다. 일부러 검사를 죽였다. 막. 그러니까 진실은 모르는데 아르헨티나에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유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르헨티나 그런 지역이고 남미란 중남미 지역이 지금 그 나치 잔당이 왜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경이 되냐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만을 잡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만은 논리가 간단합니다. 여기서 법정에서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 날 그리고 죽이라는 명령도 안 내렸다. 그러니까 내가 유태인을 멸절하라라는 기획을 한 거 이거는 내가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내가 큰 범죄라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개 교수형에 처해라. 나를 공개 사형에 시켜라. 네. 왜냐하면 독일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목을 달아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냐 하니까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오히려 내가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됐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 명령. 내가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하는 건데 사실 참 이게 희한한 게 아이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에리 프롬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 아이만은 평생 동안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딱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릴 때 게으름 피운 거. 그 두 번째는 그 우리 치면 민방위 대피 훈련할 때 대피 훈련할 때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빨리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 훈련이니까 자기가 안 간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딱 느끼지. 내가 사람 죽이라고 한 것도 없고 나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건 가책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건 알았긴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 보내면 이 사람들이 죽을 건 알았지만 위에 상부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아이만의 이제 변호사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만의 변호사도 독일에서 날라온 사람이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 누가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리 이거는 변호가 필요하다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돈을 좀 벌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그 아이만 형한테 전화까지 했다고요. 내가 변호를 하겠다. 근데 돈은 누가 주냐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주는데 당시 돈으로 $2,000밖에 안 줘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리고 아이만의 형이 돈을 좀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려 왔는데 이게 돈이 좀 안 되네. 그럼 아이만이 감옥에서 책을 쓸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출판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압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출판을 못하게 해요. 딱 그냥 지금도 국가문서보관고에 넣었고요. 아이히만이 저 이야기했던 것들은. 예, 이런 아이만 쓴 거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문서보관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예, 그거는 출판 허가를 안 내줘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막을 수 있나? 이 사람은 변호인으로서 자기 의뢰인이랑 나눈 대화고 그거를 내 의지에서 뭐 꼭 이스라엘에서는 출판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출판할 수 있는데. 네, 안 하고 예, 그때 허용을 안 하고. 하여튼 아이만이 썼던 문서 일체는 그 이스라엘 문서보관고에 저장돼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나 보네.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 숨기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판정을 하는데 다 정상 판정을 내려요. 아이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이거고. 사실 이 사람이 또 저지른 게 하나 있네요. 자기가 민족보호법, 아까 말씀드린 민족보호법에 따르면 유태인 여성과 성교를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예, 그 자기가 정부까지 둔 거예요. 지가 좀 놀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참 이런 뭐 그런 건 좀 있었다. 뭐 그 정도인데.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안 죽였다.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정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에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됐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물러라는 우리가 SS 게슈타포의 총책임자 히물러예요. 네네네. 히물러가 나중에는 결국 히틀러 죽고 나면 자기가 이제 총통을 하려고 연합국과 비밀 협상도 해요. 이 히물러가 참 웃기는 사람인데 전후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잡혀가지고 예, 청산가리 숨기는 캡슐을 깨물어가 죽는데 이 히물러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유태인 멸절에 총책임자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1944년 가을이 되면 유태인 이제 죽이는 거 시설 아우슈비츠 해체를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연합국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야, 참 그러니까 재밌는 인간이에요, 진짜. 네, 하여튼. 자, 그래서 결국 히물러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런 딱 이제 총통 히틀러, 히물러, 하이드리 그리고 뮬러 그리고 바로 아이히만 이런 식의 어떤 딱 일직선 구조가 개선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네. 유태인 문제 파이널 솔루션에 관련해서. 자,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기억력은 아주 나쁜데 중요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상토를 하나도 안 틀리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기억력이 그리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재판 판사들이 참 공허하다. 저 사람 말에 내용이 없다는데 그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은 공허하다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상투적인 말하고 관용적인 말만 섞여 있어가지고 저 사람 말에 일상적인 언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저래서 저 사람 말은 공허하게 느끼는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결국 그래서 아이만은 자기 변호를 계속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협력을 했다. 유태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태인 추방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해줬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 기획은 했지만 이걸 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유태인들이 한 거다. 그럼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1부에서 굉장히 그 2부에 흥미진진한 얘기 많은 것처럼 뻔뿌질 해놨거든요. 어떻게 많이 좀 딸리시면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실까요, 그러면? 그럼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여러분 차 한잔 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1kg 커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 떨어지고 힘든 이 시점에 네. 커피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음료. 네, 우리 지금 정박님이 커피를 못 마시니까 제대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회의하실 때나 아니면 뭐 업무 보실 때 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갑자기 일이 잘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1kg 커피 여러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는요 아주 다양한 원두, 세계 각지에 있는 원두들을 우리 사장님이 바로 또 사냥을 해와서 네. 네, 다 맛있게 로스팅해서 최적의 맛으로 또 블렌딩도 하고 네, 그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당일 주문을 받고 당일 로스팅을 해서 당일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발송까지 해드린다는 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커피를 그냥 문 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커피 향 그대로 살아 있고 또 먹는 방법도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두 갈아서 보내드리는 킬로그램당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또 드립백 형태로. 드립백, 예, 컵에다가 이 팩 같은 걸 딱 놓으면. 그 위에 이제 그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네. 바로 그게 이제 드립 커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왜 뭐 녹차나 둥글레차 이런 거 타 먹을 때 티백. 그냥 티백처럼 네. 그냥 이렇게 컵 위에다가 올려놓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네. 그 원두 커피의 향과 맛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그리고 좋아요.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면 또 드립백 말고도 또 더치 커피도 더치도 있어요. 더치도 있어요. 예, 더치 스타일 다 있어.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커피 다 있습니다. 어떻게 커피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네. 네. 머리가 확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확 맑아지게 하는 그냥 물 마시고 왔는데 커피. 저거 커피 못 마셔. 1kg 커피는요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kgcoffee.co.kr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네.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 등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1kg 커피와 함께 나른한 오후를 바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커피 한 잔의 여유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커피가 더 땡기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시만의 정신을 바짝 네. 들게 하는 커피. 자, 근데 아이만은 이게 진짜 이 재판 과정에 보면 아주 모순적인 사람인 게 드러나요. 모순적인 사람이?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불리한 진술을 해놓고 불리한 진술이다 뭐가 진술에 모순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순이 됐으면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게 느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뻔뻔함 그 자체인데 아이만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나는 예전에 낫지에 들어갈 때 뭔가 앞에서 절대 맹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네. 우리 총통이라든지 낫지 당 말고는 맹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선언할 수 없다. 근데 판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선언해도 좋고 선언 안 해도 좋다. 바로 선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 절대 선언하지 않겠다 해놓고 판사가 선언해도 좋고 선언 안 해도 좋다 이러니까 그러면 선언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네. 경찰 신문관한테는 내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자비를 원하고 간청을 원하냐. 나는 절대로 그런 자비나 간청을 원하지 않겠다 재판부에. 이렇게 구차하게. 혼장담하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그래도 좀 탄원서 쓰는 거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몇 장 쓸까요? 뭐 이렇게? 그렇죠. 바로 언제 쓸까요? 따로 얘기 되니까 이게 뭐 자기가 기분만 좀 좋아지면 그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상호 진술 내가 앞에 말한 것 지금 말한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본인도 겁나겠지. 뭐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가서 다 그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납치까지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법정에 지금 서 있으면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뭐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근데 이제 자기는 스스로를 여기서도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해요. 이상주의자. 네, 이상주의자는 뭐냐? 자기 삶의 어떤 목표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그 말이냐? 과정이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하면 그것까지도 죽여야 된다라고 난 생각할 정도 각오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매국노라고 판정이 된다면은 총통이 명령하면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히물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람의 상관이었던 히물러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히틀러가 지시한다면 히틀러가 지금 너 엄마를 쏴 이러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쏜다고.
그 정도로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좀 뭘 위한 그런 절대 목적인 거예요? 세뇌당했나?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게 위대한 아리안족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독일이 당시 실업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이 당시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나서 실업자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물가는 뛰고.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35년부터 재무장하면서 실업자가 다 사라져요. 재무장 정책을 하고 네네. 아우토반 닦고 이러면서 실업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합병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합병을 하자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합병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합병. 그게 저 전쟁에서 합병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또 폴란드 땅이 본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땅이 폴란드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도 계속해서 이쪽하고 같이 살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들어오고. 아주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문제는 독일 땅에 8천만이 살고 있는데 이 좁고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폴란드가 제일 바로 붙어 있고 본래 자기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유태인을 몰아내면서 그 2단계가 이제 폴란드 사람도 같이 몰아낼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인구 정책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 400만을 사실은 그 우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 사실 보내려고 했거든요. 유태인을 다 모조리. 그래요? 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영국이 그 당시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건 실패했지만 별의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유태인을 받아가 만주에 보내려 했거든요. 돈 많은 유태인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만주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너희들 생활을 재주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유럽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만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뭐 본인은 이상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적인 형태. 그러면서 전혀 그걸 모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판에 박힌 듯한 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아까 범속한 악의 평범성 이런 말을 하고 악의 범속성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나 아렌트는 이 사람 말은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 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는 이 사람을 말을 못하고 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사유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시가 떨어졌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마치 공무원들이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렸는데 부당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무조건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받아야지. 이번에 법원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한테 야, 저 문제되는 판사들 뒷조사해봐 하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고 판사가 법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대법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뭔가 내려왔다. 내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아이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만의 말은 하나도 내용이 없는 말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밖에 쓰지 않는 말. 네네네.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생각이 없다. 말을 못하는 건 상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 지시는 이행돼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죽여 하면 죽여야 된다 이거죠. 엄마를 죽여 아버지를 죽여도 죽여야 된다. 왜? 조직에서 명령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범죄 조직하고 폭력 조직하고 비슷한 거죠. 시키면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잘 군대를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도 어쨌든 상부에서 명령하면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냥 그 히틀러 밑에서 그냥 진짜 정말 말대로 뭐 어떤 그런 악인의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정민의 말씀이 에리 프롬이 설명한 그 맥락하고 똑같거든요. 넌 또 전생이 에리 프롬이야? 에리 프롬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은데 한나 아렌트보다. 그렇죠. 에리 프롬이 난 누군지 몰라. 예전에 저기 있잖아요. 그 최진실과 황학표가 나오는 우리들의 청춘인 우리들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 거기 바로 그 에리 프롬 책이 나가 그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랬나요? 네. 사랑의 기술? 그렇죠. 존재냐 소유냐 하고. 그 바로 에리 프롬.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나는 성은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런가 보네. 나는 한나였고 넌 에리 프롬이고. 둘 다 독일계. 독일계예요? 네.
그 에리프롬이 바로 그렇게 본 거예요. 바로 그런 지금 말씀대로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규칙을 무조건 준수해야 된다. 임무는 수행돼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뭐 그런 어떤 일을 의미가 뭔지 이게 무슨 작용을 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규칙을 따라야 된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관료주의를 할 때. 그렇죠. 네. 우리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아니 규정대로 하고 안 하고 아니야. 지금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이 되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했고 우리가 규정을 어긴다는 순간 이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 관료주의가 일본에 2011년 3.1 대지진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일본에 이제 공항에 그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물이 차고 공항 옥상에다가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헬기가 일본 자위대 헬기가 네. 떠서 이제 사람들이 고립돼 있으니까 물이라든지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구출을 지금 당장 하면 물하고 음식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정상 자위대 헬기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낙하하면 그건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못 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왔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군이 출동해서 미군 헬기가 그 물건을 주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그게 관료주의입니다. 규정을 이 관료주의 너무 싫어. 아니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가는 행정의 효율성과 규칙을 무시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데 융통성이 조금 더 없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는 규정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는 게 인간을 혹은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에 빠져갖고 맞아. 완전히 이제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 갔더니 그래 막 어디 가서 다시 떼와라. 아니 그 뭐 그것도 좋아. 그 아침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네. 내가 첫 손님이고 가서 이제 저 등본 하나 떼면 돼요. 네. 근데 등본 떼려고 그랬더니 번호표를 뽑아오래. 근데 번호표라는 게 사람이 열어 넘겼을 때 사람이 누가 먼저 왔는지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진짜 많아.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아무도 없는데 번호표 일단 뽑아 오셔야 뭐가 되는데 뽑아왔어. 네, 그래서 혹시 번호표가 이게 이제 오늘 몇 명이 왔는지 이걸 다 체크하는 그런 의미가 혹시 있으신가 이제 살짝 좀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니래. 네, 그냥 일단 뽑아오는 거래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너무 형식주의다. 네, 너무 형식주의고 그런 거 진짜 많죠. 그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쪽 이야기는 혹시나 근데 그 혼자 계시지만 또 와중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내가 먼저 왔는데 당신 왜부터 해주냐라는 저 사람 관료주의야. 정국님 관료주의야. 내가 그걸 관료적 상상력이라고 해요. 관료의 입장에서는 관료적 상상력이. 관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혹시나 내가 꼬투리 잡을 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한테 책임이 안 오게 하는 책임을 무조건 전가를 해야 되고 책임을 회피할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예전에 저는 좀 약간 유도리 있게 가서 막 무슨 그런 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비비면은 옛날엔 그렇게 되게 잘 됐었거든요. 잘 비벼. 정민아 잘 비빕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칼 같아. 그런 뭐 지금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규정을 내세우면서 뭐가 안 된다는 말을 엄청 하는데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규정을 알 수가 없죠. 확인이 안 될 때는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행정기관에는 규정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업무를 왜 처리해야 되는가이기 때문에 그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조연화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규정집 갖고 와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규정집을 좀 열람하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되죠. 아무튼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은행 뭐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정말 약간 혈압이 막 올랐다가 내려오고 그러죠. 아니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을 또 제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규정들이 순서들이 뭐 있는 거는 뭐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 일의 편의를 위한 일의 효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건 좀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이 희망 같은 경우는 그 한마디로 규정, 그렇죠. 그리고 명령, 그렇죠. 이거에 그냥 충실했던 그거에만 충실했던 사람이지 그 일이 가져오는 여러 효과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도 이제 절대 복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국군도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80년 광주 같은 경우도 그 부당한 지시라고 할 때는 이제는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기무사에서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모르지만 계엄령 계획 문건을 써라. 생각 안 하고 만든단 말이죠. 지시를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은 판례가 부당한 지시, 부당한 명령도 네. 범죄 성격이 뚜렷한 부당한 명령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거부를 해야 된다고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되면 딜레마가 발생하죠. 아니 이걸 전쟁터 한박 주관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터 한박에서 이걸 거부하면 바로 지금 총살 당할 것 같고.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그대로 따랐다가는 전쟁 끝나고 나서 법정에서 교수형 당할 것 같고 이런 딜레마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다. 그럴 때는 또 법이 있죠. 과연 이거를 안 따랐으면 내가 죽을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그게 또 해명이 되면 그 문제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거는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니면 저거냐보다 법정에서 예를 들어 내 목숨이 또 일단 내 목숨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참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죠. 근데 아이만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지가 막 하다 보니까 신나갖고 막 엄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잡아 쳐먹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설마 뭐. 아싸 승진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 마인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만이 그 유태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도 보낼 생각을 하고 출장도 가려 했는데 영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고 팔레스타인 못 들어가지만 영국 책임도 있네.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주 계획을 하고 추방 계획을 하는데 네. 그걸 보면 단순하게 이제 아이만 변호인은 톱니바퀴 중에 작은 톱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분명히 기획에 그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하는 유태인 몰살 정책에 큰 역할을 차지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추방들이 어느 순간에 하다가 다 추방을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정부도 이때 찬스다 하니까 프랑스의 괴뢰 정권도 뭐 이러니까 이게 마땅히 추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린 결론은 이제 강제 수용소 보내서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 언어 규칙은 재정착을 해서 다 죽이는 거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이런 데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제국중앙본부라는 이런 명칭으로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고 거기서 이제 부장을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부의 부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로 진격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태인들을 이제 한번 넣어보자, 처단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뭐 이제 학살을 벌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규칙을 만드는 거죠. 학살 이러면 안 되고 파이널 솔루션. 유태인 강제 이주 이러면 안 되고 재정착. 뭐 이런 식으로. 재정착. 그런 걸 잘 만드는 애들이 있어. 네, 말 잘 만드는. 되게 잘하지 않아요, 정영진 씨? 저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은 광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말들을 다르게 만드는 좀. 그렇죠.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정치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스핀이라고 해야 되죠. 아, 그 왜 손혜원 국회의원도 약간 그런 네이밍 이런 거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조동원 이런 사람도 그 새누리당 했고 그렇죠. 서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먼저 소련 쪽에 가니까 소련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이런 동부 쪽 가보니까 이거는 지금 수용하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수용이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바로 총으로.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양심을 해놓고 이제 기획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라. 그 사주인 또 양심이 바뀌어요. 그렇게.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유태인 중인을 보고 나서 자기가 몸서리 체지더라 해놓고 사주에는 이제 그 계획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4주 만에 어떻게 양심이 저렇게 바뀌냐. 4주 만에. 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나치에서. 강인함이 필요하다. 강인한 쿨함이 필요하다. 아주 강한 쿨함이 필요하다. 이 업무가 정말 힘들는데 네가 견뎌내야 된다. 이 업무가 더럽다 생각하고 이게 위험하다. 이게 그리고 이게 내 양심에 갇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양심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생각 내가 한다. 너는 쑤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찌르고 던지고 때려라.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식의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송장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죽은 송장에. 시체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맞아. 처음엔 정말 막 끔찍하고 토 나오고 이러다가도 맨날 보다 보면. 그 제일 재밌는 게 예, 그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제일 유명한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 네. 거기 보면요. 사람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하는 그는 이제 명령하는 방하고 네. 그 방 바로 옆이 바로 자기 이제 가족들한테 전하는 방이래요. 오늘 뭐 밥 잘 먹었니? 뭐 오늘 학교 잘했니? 안 아프니 약 가지고 갈까? 바로 그 옆방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저히 같이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또 자기는 자기 아들을 이런 식의 도덕적 둔감증. 그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클래식 음악. 우리 신들러 리스트 보면 나오죠. 신들러 리스트에 음악 틀잖아요. 그 음악 틀어놓고 사람 죽이는 거. 네.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는 뭔가 새로운 초월을 간다. 새로운 도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마음을 초월한다. 이런 걸 주고 또 마약 같은 것도 많이 줘요. 그래갖고 둔감하게 만들어요. 마약 수술을 해가지고 또 변태 성욕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우리 신들 리스트 보면 좀 나오지만 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태 성욕 다룬 책도 있어요. 그런 이제 독일 장교들의 그런 그래요? 것들, 예.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결국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덕적인 불감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되죠. 결국 유태민족도 그렇게 수용소에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배설물적인 공격을 받는다거든요. 수용소에서 배설물적인 공격. 그러니까 사람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이게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거든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보면 어떤 신부님이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유태인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잠시 복귀를 해서 다시 일주일에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나오는 게 나와요. 유태인 수용소에서 보리를 볼 때 5초 만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초 만에 안 보면 총이 날아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보는데 5초 만에 끊고 바로 안 나오면 총이 날아온다.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짜 배설물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거기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먹을 거 하나에 완전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이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물건 훔쳤다. 안 나오면 여기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다 죽여. 이런 식의 문화들.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된다 이거죠. 그 재미있는 게 지금 아까 또 유태인 위원회 나왔지만 그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이 도망치는 거 적발하고 가스 수용소에 넣고 사람 죽고 나면 그 사람들 시체 수습하고 그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있으면 금리 빼내고 하는 게 전부 유태인들이 해요. 카프로가 부르는 유태인 부대가 자기 동료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이하라는 것들이 더 느껴지는 거죠.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보다 더 나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런 짐승 이하의 존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결국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아이만 당신이 이거를 명령을 거절해가 죽음에 임박한 뭔가 위협을 받았냐. 또 아니면 네가 차라리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명령에 사인하지 않으면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죽을냐 이런 걸 따져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작년에 처형 참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형받은 친위대 대원은 2차 세계대전 역사에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이 처형을 못하겠어. 그런 이유로 처형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너 비켜 내가 할게 이런 식의 그냥 갔군요. 그렇죠. 네. 딜레마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독일 사람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물론 이제 독일 길도 밖에서 망명하고 독일인으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좀 내부에서였던 그 좀 반란 활동을 한 사람은 그 남매들 정도가 가장 유명한 백장미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당시 대학생 2명이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진짜 이 삐라를 뿌리다가 잡히는 거예요. 나치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그 교수대가 단두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유일한. 그래서 그게 영화도 있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영화가 바로 그걸 다뤘거든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둘이 남매가 죽었죠. 그 살아남은 큰 언니가 그 큰 딸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책을 썼죠. 백장미라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독일 사람들의 나치에 대한 저항이고 사실 좀 많이는 없어요. 백장미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무슨 파 언니들 일진 언니. 일진 언니 파. 이때 이 백장미의 의미는 그 반나치스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좋은 뜻이네. 아니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이근한 생각이 좀 나네. 네, 약간 그 나죠. 네. 이근한 그 아씨도 노래 틀어놓고 고문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박하사탕 보면 나오잖아요. 그 고문당한 대학생 그 할 때 옆에서는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애 되게 먹었지? 많잖아요. 막 살인자들 노래 틀어놓고 그 시체 막 다 훼손하고. 그거는 이제 사이코패스.
좀 다른가? 약간 이건 이제. 근데 사실 이 사이코패스들도 분명히 있어요. 태생부터 그런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아이만이 더 무서운 거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같이 이런 즐겁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임무를 맡았다.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런 무시무시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경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포 영화죠 사실은. 그 공포 영화가 막 이상한 괴물 나오는 공포 영화는 아주 낮은 레벨이고 진짜 우리 모두가 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려낸 목격자다 목격자. 목격자? 재밌어? 재미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그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게 신고를 안 하고 모두 다 그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막 쉬쉬하고 이런 모두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 메시지를 너무 약간 좀. 근데 사실 지금 그 말하니까 떨어지게. 지금 바로 그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전체주의적 성향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전체주의는 독재나 이런 거지만 지금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보면서 느낀 전체주의적 약간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소비지상주의, 소비지상주의, 향락 지상주의 그리고 아니 경제지상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금전지상주의가 그게 이데올로기처럼 돼 있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탈락하면 잉여 취급 받잖아요. 요즘 잉여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자기들 이데올로기를 안 따라오면 저거는 잉여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스로 뭘 죽였냐면 독일 사람을 죽였어요. 독일에서 좀 건강이 안 좋다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5만 명을 먼저 죽이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독일인을 먼저 죽였어요? 네. 5만 명이나? 네.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고 건강한 아리아인 계통 아닌 거는 단종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얘네들이 괜히 피 더럽히니까.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이런 걸로 완전히 사람을 통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언제든지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별의별 걸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했구면 이거 사실 무서운 사회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는 과거를 기록하고 과거의 의미를 경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우리하고 지금 뭔가 뜻이 안 맞으면 다 신상을 털어버리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돼야 된다 했잖아요. 공적 영역이 오픈되면 열릴수록 사적 영역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 존재가 붕괴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기둥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참여하는 공간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사적인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 공간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붕괴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광장과 밀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 사적 영역이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 왜 사적 영역을 자꾸 공적화 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그 자체가 본인한테 엄청난 나중에. 그거 다 자기네들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사적 영역이 공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본 상품화 돼버리니까 그 본인도 결국 그 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결국 그건 지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맞아. 되게 그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익을 보다가 결국은 자기를 손상시키는. 우리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나도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뭐야 인스타그램이요? 아니 뭐.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결국 7장에서 아이만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태인들 이제 어떻게 가스 수용소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 치면 정부 국장들이 오는데 좀 고민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 엘리트 공무원들이니까 자기들은 낫지니까. 근데 회의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아이만은 나는 이제 예수를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인을 했지만 빌라도는 난 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죽인 왜냐하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유태인들 저거가 와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아이만이 그런 심정이었대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서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서로 요런 안이 있습니다. 저런 안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기는 뭐 나는 이제 빌라도다. 난 죄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가 됐냐 이제 강제 이주 전문가에서 강제 소개 전문가 이제 사람들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는 전문가 이제 이민이 아니라 이제 소개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은 열차 스케줄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딱딱 맞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열차가
근데 그때 도와주는 게 바로 미국 기업 IBM이에요. IBM? IBM도 전범 기업이에요. 좀 이게 공식적으로 안 드러났는데. IBM? 미국 IBM 2차 세계대전. 그게 그렇게 오래된 회사예요? 네. 그 독일 나치에 거래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많이 줬다고 하죠. 열차 도착 시간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프로그램. 않거든요. 그래요? 참 이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IBM도 그런 데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 알고 있었죠. 나쁜 놈이네. 결국 아이만의 해고에 따르면 그 엘리트 공무원들이 히틀러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하죠. 독일의 중산층들은 왜 히틀러를 그냥 다 지지했고 나치를 지지했을까. 왜냐하면 부르주아 옆에서 보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잘 살게 해준다 해서 표를 찍은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게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유태인이 안 해서 된 거다.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뜻을 공표를 해야지 네네. 공동체 의사결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악이라는 게 아주 그 보편적으로 그게 일어날 이상적인 수 그런 거죠. 있으니 네. 그걸 막기 위한 방법까지도 한나 아렌트는 또 제시해 그렇죠. 준 거군요. 그래서 이게 한나 아렌트를 위대하네. 네, 전체주의 정부가 무너진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이 한나 아렌트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에리프롬보다는 안 돼. 아무리 봐도. 저평가돼 있어 한나 아렌트가 지금 내가 보니까. 몰랐으면서 자긴 누군지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딱 보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유태인위원회가 많이 도와줬다는 걸 설명을 해요. 네. 이 유태인위원회가 각 지역마다 유태인 명단을 다 작성해요. 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이름 주소 다 죽여주고 또 그 유태인들한테 돈을 다 받아내요. 이제 갈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돈 받아내고 그 아파트 이런 것도 부동산도 다 처분해줘요. 네. 그런 다음에 체포도 도움을 줘요. 체포도 협력해주고 그다음 기차 탈 때까지 탁탁탁 다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 자산을 나치들에게 딱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일부는 좀 자기네도 먹겠지 뭐.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잡혀가니까 나중에. 이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명을 희생시키고 1000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헝가리에 그 책임져 있던 카스트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됐냐. 그래 협조해 줘가지고 47만 6천이 죽어요. 그래서 구한 사람은 1684명. 47만 6천이 죽고 그래서 그 협조한 대가로 1684명이 산 거죠. 그것도 자기와 같은 특권층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도덕이 파탄한 거예요. 나치도 능력 있는 유태인을 살려주라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되고 이네들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보낸 걸 억수로 후회를 했어요. 나치들은 아인슈타인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게 유태인 사회는 정말 유태인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붕괴된 거지 않습니까? 네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죽고 가잖아요. 네네네. 자기의 목숨의 생존을 담보로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방관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유태 사회는 어떤 점이냐면 그때 소문은 돌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다 잡아가 죽인다더라. 이 유태인위원회가 그거 다 헛소리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래 버린 거예요. 이거 다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다 유언비어다. 믿지 마라. 절대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다 죽게 만들어낸 거예요. 순응하도록. 그러니까 유태인위원회의 역사적 역할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도 이제 재판에 넘어가졌는데 대법원 재판 하기 전에 피살당해 살해당해 누군가가 죽였거든요. 누가요? 카스트너 박사 47만 6천을 죽이고 근데 그 죽고 나서는 다 허지부지 오히려 복권시켜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또 유태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태인위원회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유태인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버린 거죠. 실제 이런 것들 아주 치밀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태인위원회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특별 수용소에 있으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 청산하자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친일파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자꾸 친일파하면 이게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파문당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네. 유태인 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 이제 없어. 한나 아렌트 책도 이제 많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계속 유태인위원회는 만들어요. 어차피 탈출해봤자 갈 데도 없고 다 죽어. 근데 탈출해갖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근데 탈출을 안 한 사람은 99.9% 죽었어요. 탈출한 사람은 50% 살아남았어요. 확률적으로. 탈출이 나왔죠. 반은 살아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갈 데가 없다 했잖아요. 딴 데 어디 가? 저건 딴 데 도망쳤어요. 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면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 아렌트는 아주 냉소적으로 비꼬아요. 최소한 차라리 유태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면
절반은 살아남았을 텐데. 그 사람들 때문에 600만이 아니라 300만만 죽고 300만 살아남았을 텐데 그 인간들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확히 알고 있네 진짜. 네. 신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도 보면 조금 미화가 많이 됐어. 네. 난 이거 유태인이 그런 유태인 위원회에서 이런 일 했다는 건 몰랐네. 그렇네. 그리고 또 독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크로프라든지 이런 회사도 그 유태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노동력을 쓰는데 정말 죽을 만큼 일을 시켜요. 그 유태인 노동자가 3만 5천 명이 가서 일을 하면 2만 5천이 나중에 죽어 나와요. 얼마나 과로를 시켰는지.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도 많습니다. 우리 미쓰비시 그래서 일본 강제징용하는데 참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되지 않아요? 지멘스 그거 사고 싶은데. 지멘스 뭐 유명한? 저기 전기 레인지. 아 유명해. 네. 거기 유태인의 피가 녹아 있어 이 사람아. 그거까지만 IBM도 그렇고. 아 그러네. 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죠? 네. 결국 이런 어떤 가정 속에서 결국 처음에 아이만도 자기는 돈을 안 밝히고 부정부패 안 했다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헝가리 이런 데 가니까 유태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네. 또 이런 딜을 치면서 정말 자기 상관도 이제 야 너는 이것밖에 모르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수륙 양용 갈 수 있는 차들 자가용을 선물해줘요. 수륙 양용. 그리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별장도 주고 아이히만한테. 네, 뭐 그리고 뭐 사냥, 승마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하고 초합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만 상관은 베어라는 사람은 이제 부자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유태인 부자들한테 그 당시 헝가리에 만프레드 바이스라는 철강 회사가 있는데 종업원이 3만 명이에요 직원이. 너 살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는 대신 45명을 외국으로 출국시켜주는 대신 그 회사를 다 자기들이 나치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그 상관이.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택의 어마어마한 재산가였거든요. 그 자기 가족들이 이제 유태인이니까 강제성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는 나중에 가족들 몸값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 돈으로 60억 달러 해당되는 금기를 갖다 바쳤다고 하죠. 60억 달러? 예, 그럼 6조가 넘죠. 그냥 이제 전 재산 다 바치면 살 수 있는 네, 거구나.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집안은 워낙 뭐 오스트리아 재벌이었으니까. 아, 그래요. 60억 달러를 주고 이제 왔는데 미국에 도망간 큰형이 그 돈을 그래 주면 안 되는데 그 돈을 다 주면 어떡하냐. 큰형님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총대를 메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 하긴 50억 달러만 줘도 됐을 건데 60억 달러를 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독일 쪽도 이제 성세가 안 된다, 기울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아이만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을 하려고 돼요. 유태인 그러면 100만 명을 연합국 쪽으로 보내줄 테니까 트럭 만들다오 이런 식의 협상 딜을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트럭 만대라고 맨날 트럭 어디 트럭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강경파거든요. 아이만은. 아니 이게 유태인 문제는 원칙 없이 깨끗이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딜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위에 이제 히물러 쪽에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제 종교 담당으로 좌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 문제에서는 이제 자기는 손을 뗐다 이래 되는데 그 위에 쭉 보면 이제 나라들이 이제 각 나라들이 과연 유태인은 어떻게 되냐. 같은 나라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차피 독일의 괴뢰 정권이 승리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프랑스에 살았던 프랑스계 유태인 송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같은 민족이다. 같은 그래도 민족은 아니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프랑스인이다. 네네.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한 25만 명 생존할 수 있었다. 아무리 괴뢰 정권이라 해도 그래도 그런 것들에 있어 갖고는 지켜줬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게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또 너무 원주민 있죠.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자기들끼리만 좀 살려고 하고 외부에서 도망쳐온 유태인들을 좀 거부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자기들도 3분의 2가 죽게 돼요. 그리고 같이 오히려 힘을 모았으면 그나마 반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되게 재밌는 얘기는 이제 다 나온 거죠 이제. 아니 뭐 이게 또 이탈리아가 재밌죠. 이탈리아가 재밌어요? 예. 아주 재밌는 것 좀 먼저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진짜 같은 사실 전체주의 원조잖아요. 네. 근데 무솔리니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오히려 저게 재밌는 거야지. 나 미치겠다. 네. 무솔리니 아니 뭐가 무솔리니도 재밌습니까? 이게 원조지만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유태인에게 전부 임시 망명권을 다 줘요.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가 유태인을 넘겨주는 건 우리의 수치다. 안 넘겨줘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넘겨요. 그래요? 네. 그리고 43년 가을에는 결국 독일의 선전포가잖아요. 무솔리니는 이제 실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는 정전이죠. 참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런 느낌 있죠. 이탈리아가 그래 무솔리니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에다가 그 뭡니까 거꾸로 매달잖아요. 시체를. 무솔리니하고 무솔리니 애인 이제 시체를 거꾸로 매달거든요. 거꾸로 매다는데 무솔리니 애인의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치마가 이제 거꾸로 매다니까 펄럭거려갖고 팬티 입은 빨간 팬티였나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비웃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사다리 딱 걸쳐 올라가서 그 치마를 쪼매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더라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된다. 멋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하지만 그게 바로 이탈리아의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재밌다. 재밌지 않습니까? 엄청 야한 얘기 지금 준비해 오신 거예요. 팬티라는 게 나왔다. 빨간 팬 그것도 빨간색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탈리아는 정말 그 오래 문명화된 민족의 인류애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나라다. 그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는 국왕이 나서가지고 유태인들에게 노란 다윗의 별 알죠? 삼각형 겹쳐가지고 그걸 붙이려니까 국왕이 나부터 달겠다. 나부터 달겠다. 그리고 이런 걸 달게 하면 우리 덴마크의 모든 공무원들은 즉시 사표를 내고 협조를 안 하겠다. 그 나중에는 덴마크에 와 있는 히틀러 부대원들도 본국 명령을 거부해요. 우리는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요. 멋지네. 네, 그리고 사령관조차도 나중에는 명령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이 명령을 하다가는 덴마크 군대가 내전을 일으킨다. 우리가 아무리 점령하고 있어도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덴마크는 아무리 그러니까 힘이 없어도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비폭력 힘도 엄청 세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막 나치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데 딱 비폭력 힘을 보여주면 꼼짝을 못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그죠. 이 폭력 우리 압도적 폭력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안나 아렌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죠. 최소한 뭐라도 할 수 있는. 근데 희한한 게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리에다 거꾸로 매달는 게 그게 약간 전통인가 봐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 같은 데도 보면 그 카르텔 이런 애들이 사람 죽여놓고 다리 위에 교각 위에 거꾸로 매달아서 시신들을 많이 전시를 하거든요. 뭐 약간 남유럽 뭐 이쪽 사람들의 전통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쪽에. 거꾸로 매다는 거.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 옛날 흑인들 할 때 목을 그냥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인지 프루 돼가지고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제 노래는 건들지 마세요. 빌리 할리데이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스트레인지 프루 타듯이 하는데 그 지금 말씀대로 그쪽 멕시코나 이탈리아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고요? 특히 다리 같은 데서 많이 매달리더라고. 그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저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장애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라는 게 뭡니까?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거꾸로 매달았다. 이게 뭐겠어요? 이제 가지 끊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래요?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대로 된 죽음을 알다는 소리가 안 돼요.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까? 덴마크나? 그래서 이제 덴마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게 아이만과의 관련성 자체를 찾기는 되게 미약하다 이거죠 결국은 사실 자체를. 결국 유태인 위원회가 이렇게 나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아이만 자체는 본인이 기획한 거에 대한 거는 인정하지만 자기는 명령이었다. 국가의 행위였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하다 이런 지점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악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나왔고 그 악의 보편성을 많이는 요즘 이제 많이 써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결국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성이라고 평범성. 하죠. 이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해자가 됐고 결국 그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그 위험성들을 경고했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말씀대로 관료주의라든지 네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붕괴된 곳에서는 언제든지 악이 곰팡이처럼 창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만이 마지막에 이제 처형을 당하죠. 처형을 당하는데 뭐 재판 판결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살인 도구가 자신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책임의 정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인 보다 명령 내린 네 같은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게 이제 판결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오죠. 1심 판결문에. 그러니까 사형을 부과하는데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학 교수였던 철학자 마르틴 부분이 이건 실수다. 이걸 이렇게 만약에 사형을 처해지면 독일 젊은이들의 죄책감만 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 아이만은 1962년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요구하는 거는 포도주를 달라고 하거든요. 포도주를 반병 마시고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주근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걸 이제 거절하는 거야. 안 쓰겠다. 나는 그냥 똑바로 죽겠다. 그리고 이제 묶잖아요. 발목하고 묶잖아요. 손하고. 근데 아니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좀 헐렁하게 묶어달라. 난 똑바로 가고 싶다. 자기 되게 당당했나 봐.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참 재미있는데 한나 아렌트는 이걸 상당히 비판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떨어지지만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어차피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좀 먼저 가지만 다 만난다. 그 당시 아이만을 잡아왔던 모사드 대장이 거기서 참관을 하거든요. 입회를 하거든요. 그한테 그러거든요. 너도 어차피 잠시 후에 만날 거야. 그러니까 모사드 대장이 한마디 하죠. 그래.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딱 한마디 하죠. 지금은 네가 죽을 시간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하고 나서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딱 외치는 거죠. 아이만이? 예. 나는 이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목이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비판을 완전히 맹폭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언어의 불능성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장례식에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하는 연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놓고 자 우리도 또 나중에 만날 겁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다시 이렇게 하는데 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고 어디서 주화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옛날들은. 그다음에 본인은 뭐냐. 나치는 신을 안 믿거든요. 신을 믿지 않는 자가 나치예요. 기독교 신을 안 믿어요.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의미의 신이 근데 자기들 신이에요. 나치의 모토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치의 모토였거든요. 네. 신을 안 믿는데. Girls can do anything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예요. Girls can do anything. 그게 뭐예요? 저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맨날 하는 얘기 페미니스트 아니야 알고 보면 거기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Everything is possible. 네, 그게 나치 당의 모토입니다. 약간 그 메갈 사이트에서 팔던 티셔츠에 써있던 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나치의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페미나치란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네. 조심해야 되겠는데.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잡혀가지 않게 조심해. 나중 사람을 안 믿는다, 신을 안 믿는다, 4,5세계를. 근데 4,5세계 만난다. 이거 자체도 또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이 없는 애다 이거죠. 말도 없지만 말도 기계적인 들었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남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따져보면 그 시대의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 아이만이 살았을 때 관용구.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성경의 구절이 예수가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서로 못 볼 거야.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거야. 그 말에다가 또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거든요. 30년대 나치 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하르만이 도끼를 들고 와서 너를 간 소세지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노래 주제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넌 죽어가지고 이제 간 소시지가 된다. 이런 말이 나는데 요거하고 요걸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에 기초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로지 남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않은 사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 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빈곤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악의 평범성 해가지고 The banality of evil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요즘 사람들도 근데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자신의 철학인 걸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소비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위험하지. 되게 부끄럽네요. 위험하지. 근데 이게 반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2001년에 그 베티아 스탕네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만이라고 책을 하나 쓰거든요. 네. 한나 아렌트는 완전히 당했다. 누구한테? 무슨 아이만한테 속아 넘어갔다. 왜?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아이만이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죠.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소리를 더 많이 한나 아렌트는 접하지 못한 다양한 소리를 취재해 보니까 네. 아이만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럴 평범하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나 아렌트가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니까 아이만의 전후 행적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네.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도 계속 나치 잔당들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웃 나라들이 이제 독재 국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독재국에서 정보기관 책임자로 초빙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독재 해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50년대 독일 아데나우에게 이게 비밀 그때 당시 안 알려졌지만 아데나우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수상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귀국해가지고 재판을 받아볼 용의가 있다. 여론을 한번 내가 여론전 해볼 용의가 있다. 당신들이 내 재판을 이스라엘로 안 넘겨주고 하면 난 재판하겠다. 이런 서류가 다 전달됐다는 거죠. 독일로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2시간 동안 다 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래도 맹겔레가 전범 있잖아요. 네. 그 맹겔레 친척이 소유한 공장에 취직해 있다가 간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독일 청년들에게 새 시대의 심볼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아이만이 그냥 나는 너희들이 모사드가 나 체포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도망 안 쳤냐면 이제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게 지겹다. 이 일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지겹다. 한때 내가 600만을 죽였는데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나름 역사적 상징이 되고 싶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한번. 마치 연쇄살인범이 나 못 잡으면 막 안 달라는 것처럼. 그렇죠. 짜증나.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으로 바로 거기서는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만은 바로 그렇게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한 바람에 네. 아이만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홀로코스트에 있는 참상이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이 재판에 본래 그걸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런 악의 평범하는 바람에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거는 아이만이 속아 넘어갔 뭐 디테일은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을 통찰한 거죠. 그리고 아이만이 바보였다 이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이 생각이 없고 말을 못했다는 거는 그런 아이만이 말은 청산유수예요. 내용이 없어 그렇지.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아이만이 머리도 좋죠. 근데 그 머리가 좋고 생각을 잘하는 건 추론 능력이나 인지 능력들은 기본 있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인류 이런 판단하는 능력하고 사유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지. 그거 없다는 건 여전히 한나 아렌트만은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이 책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악의 평범성 이건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돼요. 꼭 뭐 아이만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일들 저도 뭐 많이 목격하는 것 같아요. 네. 몰랐지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악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그 황상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악은 기질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말하고 좀 비슷하죠. 악은 본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와 같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익명성이 들어가는 환경은 우리가 이거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런 게 드물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7, 80년대나 이렇게 보면 특히 예비군 훈련하는 그 당시 아저씨들 보면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동네에서 차분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술 먹고 온갖 막 아무 때나 길거리에 가서 막 그냥 방뇨를 하지를 않나 막 그 군복을 입었다는 뭔가 익명성이 돼버리고 맞아요.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막 그냥 온갖 고함 소리 지르고 개인으로서 얌전한 사람이 집단이 돼버리면 갑자기 막 과격해지고 네네. 그 인터넷 악플이란 것도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오히려 막 그냥 그 이야기들을 그거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노출되는 거 아닌가. 네. 기질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악플 달라는 얘기는 아니. 악플 달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악플 달지 마세요. 자, 한나 네,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어떻게 뭐 재밌었어요, 정민현님? 네, 괜찮았어요. 그 영화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지금 오늘 얘기는 너무 한나 아렌트? 방대하고 좀 어려워서 영화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IPTV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몇천 원은 낼 용의도 있어요.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시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쭉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두 알만한 저자와 책을 한번 또 우리 정박님도 이제 자존심 많이 굽혔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